안녕하십니까, 강한주식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좀 남겨드립니다. 그동안은 이제 제가 게시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계속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우리 채널을 보시면은 제가 영상은 남기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매일같이 게시글을 통해서 브리핑 글들을 여러분들께 계속 쏴드렸어요. 그래서 이 링크를 누르면 그러면 이렇게 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미국 시장이 어땠고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은 한번 정리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의 흐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면서 앞으로의 전략들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남기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파동 순환 주기, 이것을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런데 이 파동 순환 주기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파란색이에요.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그죠? 이렇게 대세 상승이 아주 크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조정 구간에 들어가면 이런 식의 박스권 조정이 나와요. 그죠? 그런 다음에 또 대세 상승이 올라갑니다. 그죠?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데, 이 주기가 상승 주기가 한 17년 정도 돼요. 미국 같은 경우에. 그죠? 17년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요렇게 박스권을 만드는 요런 주기. 그러니까 이 앞전에도 그런 파동들이 있었어. 그런데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여기서 한 13년 정도, 그죠? 14년, 12년에서 한 13년 정도의 조정 주기를 크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일단 증시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파동을 보면 지금 세 번째 파동이라고. 그러니까 과거에 증시가 딱 출범하고 나서 이런 식의 이제 상승들이 나왔죠. 상승했다가 쌍봉을 때려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조정이 나와. 그죠? 이때 이제 IMF였다고. IMF. IMF는 대공황이죠. 대공황. 우리가 이제 조정도 소공황이 있고, 소공황, 중공황이 있고, 그 다음에 대공황이 있습니다. 대공황. 이렇게 있는데, 이 대공황이라는 것은 경제 시스템이 미비해서, 경제 시스템에 어떤 허점들이 많고 이래서 아주 시스템 자체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1920년대죠. 이때 이제 조정이 있었고, 그죠? 우리나라는 IMF 때 그런 조정이 있었죠. 경제 시스템 다 날라갔잖아요. 은행들 날라가고 뭐 난리도 아니었잖아. 그죠? 이런 조정이 있은 다음에 경제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완비가 되고 난 다음에 이런 대공황은 잘 없어요. 그죠? 그런데 경제 시스템이 제대로 완비가 안 된 애들 뭐야? 방글라데시라든지 뭐 태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시도 때도 없이 모라토리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흐름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는 경제 시스템이 이제 뭐 환율 시스템이라든지 외환 보유고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크게 문제가 없다. 그래서 대공황은 잘 안 나오는 거야. 이런 공황은. 그럼 중공황은 무엇이냐? 중공황은 대략적으로 20% 이상의 조정이 나오는 거예요. 20% 이상의 조정. 그러니까 굉장한 급락 조정이 나오는 거지. 그 급락 조정이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걸로는 뭐가 있죠? 미국에서 2008년이죠. 그죠? 2008년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져요. 이거죠. 이거. 그죠? 상당한 가격 조정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뭐 있습니까? 요거죠. 그죠? 여기는 뭐예요? 닷컴 버블이에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20% 이상, 30%, 40% 이런 조정이 터지는 구간들이 뭐다? 중공황이라는 거야. 중공황. 중공황. 그럼 소공황은 뭐냐? 소공황. 소공황은 대략 10%에서 20%의 조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런 조정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소공황은 언제예요? 2022년이죠. 그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요게 이제 박살난 거 아니에요? 이때 20% 조정들이 나온다고. 그죠? 그래서 어, 요 소공황을 지나면 요 소공황 미국이 이렇게 소공황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코스피는 거의 중공황급으로 나옵니다. 그죠? 신흥국에 비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빠지는 폭들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우리나라도 역시나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제 예상으로는 나중에 이제 뭐 자세하게 텔레그램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2025년에서 2026년에는 미국의 중공황이 한번 나올 수도 있다. 중공황. 왜 중공황이 나올 수 있느냐? 트럼프 때문이죠. 그죠? 트럼프가 이렇게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요때 중공황이 나온다. 그럼 우리나라도 역시나 중공황이 나올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체크를 좀 하면서 가야 될 때다.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용들을 한번 보자고요. 미국장이 마감한 내용들을 보시면은 일단 반등에는 성공했습니다. 그죠? 반등 성공. 반등 성공이야. 이거는 이제 제가 시장 변곡 지표로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거의 이제 반등 구간들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 초반에는 빠졌단 말이죠. 그러다가 막판에 들어올렸는데 지금 미국장의 가장 큰 변수는 결국엔 관세입니다. 트럼프의 관세야. 이 관세가 처음에는 상호 관세, 상호 관세가 아니죠. 조건 관세라고 얘기를 했다고. 조건 관세. 그죠? 멕시코 국경 니네가 잘 막으면 또 펜타닐 안 들어오게 하면 관세 안 때릴 거야. 그런데 이 조건 관세가 뭘로 갔냐면 지금 계속해서 관세 강행으로 가고 있는 분위기라고. 강행. 관세를 강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세 강행을 하면 반대편에서 보복 관세를 하죠. 관세. 보복 관세를 때리면 미국은 다시 상호 관세를 때립니다. 이런 식의 전쟁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경제에 주는 부담감들은 상당한 부담이 있고 불확실성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관세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표가 상당히 불안정하다 이거예요. 자,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비농업 고용 지수는 예상치 하회야. 그죠? 그 다음에 실업률도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왔어요. 그런데 시장에서 처음에는 4.0%인데 이게 4.1% 많이 안 올랐네 라고 생각을 했다고. 근데 뭐가 있냐면 요게 있어요. 요게 뭐가 있냐면 경활률이 있습니다. 이건 경제활동 참가율인데 경제활동 참가율이 62.6에서 62.4로 빠졌어요. 4%로. 그러니까 구직을 하는 인원이 그죠? 사람 수가 빠졌다고. 그러면 이게 요렇게 만약에 62.6으로 나왔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빠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실업률이 얼마? 4.3에서 4.4%대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감들이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빠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고 불을 붙인 거, 조정에 불을 붙인 것은 트럼프죠. 그죠? 트럼프가 캐나다에 250%의 상호관세 보복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건관세를 강행을 했어. 그러니까 캐나다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보복관세를 때렸어.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상호관세, 니네가 보복관세를 때리면 우리는 상호관세를 때리겠다라고 해서 관세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오후장에 반등에 성공했던 것은 파월입니다. 그죠? 파월이 나와서 연설을 하는데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소비 둔화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경제 자체는 전반적으로 견고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고용과 실업률 역시 균형점에 있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목표인 2%대를 향해 가고 있는 중이고 관세와 같은 불확실성들이 있지만 미국 경제는 양호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일제 반등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피어 앤 그리드가 이렇게 여기까지 그죠? 내려갔다가 18 여기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살짝 반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시계열을 좀 넓혀서 보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극단적인 공포 여기죠? 요 아래 그죠? 익스트림 피어로 내려갔을 때는 빨간색을 보시면 대체적으로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지수의 바닥이 나오더라 이거야. 지수의 바닥이 여기서 요런 식으로 나오더라 이거야. 나오더라 이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반등에 나서는 기술적 반등 구간이 들어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보시면은 테크 쪽이 좋았어요. 브로드컴의 실적이 좋으면서 브로드컴이 장중에는 막 18%대까지 급등했는데 이게 상승폭은 내줬습니다. 그죠? 8%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래도 얘가 오르면서 테크 쪽을 일제히 상승 전환시키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장이 반등하면서 우리가 이제 시장 변곡 지표를 말씀을 드리는데 미국의 시장 변곡 지표는 상승 전환을 했다고 했죠. 그리고 그 한국의 시장 변곡 지표도 16선까지 내리면서 침체권 여기서 이제 돌아서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오늘 영상을 남겨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자, 지금 3월 달에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쳐. 그러면 언제 조심해야 되냐 이거지. 언제? 아까 이제 파동 순환 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 올해
하반기 어딘가 하반기 어딘가에서 조정이 나오기 시작을 해서 2026년 이때는 미국장이 한번 크게 조정을 받고 한국도 역시나 조정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시작이 어디냐 요거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TGA 계좌라고 해서 이게 재무부 계좌거든요. 재무부 계좌가 감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잔고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야? 유동성 공급을 하고 있는 거야. 왜 유동성 공급을 하고 있느냐? 자, 부채 한도 협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안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3월 14일이면 그죠? 임시 예산안 작년 12월에 3개월짜리 임시 예산안을 통과를 시켰어. 그죠? 그래서 요 임시 예산안의 만기가 3월 14일이야. 그러면 3월 14일 이후에는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 정부 디폴트 얘기 나온다고. 셧다운. 디폴트가 아니라 셧다운 얘기가 나온다고. 물론 지금 공화당이 다수기 때문에 아마 예산안은 또 쪽지 예산을 3개월짜리를 넣든지 어떻게 되든지 해서 통과를 시킬 거야. 그런데 셧다운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부채 한도 협상이에요. 한도 협상. 부채 한도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국채 발행을 못 한단 말이야. 그러면 뭘 한다? 요 TGA 재무부 계좌를 헐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계좌 잔고를 낮추는 거야. 그게 뭐예요? 유동성 공급이라는 거지. 언제 있었다? 이때 있었잖아요. 그죠? 이때 있었습니다. 이때도 있었어.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TGA 계좌를 빼. 여기서 유동성을 막 공급을 해. 그죠? 그래서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이 딱 되고 나면 뭘 한다? TGA 계좌의 잔고는 목표치가 있습니다. 목표치. 이 목표치까지 다시 채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국채 발행을 막 해갖고 이만큼 채워. 그러면 이때 조정이 나오는 거야. 시장 조정이 나오는 거야. 그죠? 그래서 부채 한도 협상이 언제 타결될 것이냐. 그러니까 얘가 빠지면서 유동성 공급할 때는 괜찮아. 근데 부채 한도 협상이 딱 통과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때부터 국채 발행을 쭉쭉쭉쭉쭉 하는데 베센트 장관의 얘기 또 트럼프 행정부의 스탠스를 보면 국채 발행을 하반기 쪽으로 밀어놓는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타결이 돼서 TJ 계좌가 빠지다가 얘가 국채 발행이 늘면서 확 추간다. 그러면 지준율이 싹 빠질 거야.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도 이제 그래프 올려드렸는데 지준율은 아직 안 빠집니다. 그죠? 요 파란색이 지준율인데 안 빠지고 있어. 그러니까 TJ 잔고가 내려오면서 지준율을 받쳐주고 있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요 타이밍을 잘 봐야 된다. 그래서 6월 이후에는 상당히 좀 조심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미국의 경기는 위기냐? 지금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거든요. 위기가 아닙니다. 경기 침체가 아니야, 아직은. 뭐 여러 가지 지표로 봤을 때. 그래서 요거는 LMI 지표라고 그래서 이거는 공급망 지수야. 미국의 물류 관리자 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상승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물류 쪽은 경기 확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확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 유지 중에 있고 경제가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하이드 스프레드가 확 튀겠지. 그죠? 그런데 이 하이드 스프레드는 뭐예요? 정크본드 이하의 그 회사채 채권, 요 채권 수익률과 국채 수익률의 스프레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고 경기가 침체가 되고 그러면 하이드 스프레드 채권 수익률이 확 튀어버린다고. 그러면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죠? 경기 침체되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거 아직 양호해. 그죠? 양호해. 그리고 연체율을 보면 모기지 연체율이나 신용카드 연체율 이런 것들은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소비가 둔화되는 것을 반영하듯이 소비자 연체율이 살짝 올라가고는 있어. 하지만 과거 역대 흐름들을 봤을 때, 그죠? 여기를 봤을 때는 아직도 낮은 수준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직 경기 침체, 불황 이런 것들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들어오셔가지고 텔레그램에서 보세요. 이제 역대 대통령 정당, 그러니까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냐 아니면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냐, 요거에 따라서 수익률들이 이렇게 달라요. 이게 이제 연도별 수익률이거든. 그런데 뭐냐면 이 빨간색이 공화당이에요. 트럼프 누구예요? 어디예요? 공화당이지. 그죠? 공화당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를 보시면 역대 이런 식의 폭락들이 잘 나옵니다. 그죠? 한 번씩 느닷없는 폭락들을 해. 느닷없는 폭락. 이렇게 폭락을 한다고. 그죠? 물론 이때 바이든 때도 뭐 박살을 났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심각한 조정이 나왔을 때는 다 어디다? 공화당 땅 출신의 대통령이 됐을 때 이런 식의 중공화급 조정들이 잘 나오더라. 그래서 이거를 이제 통계치를 조심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1974년에 그랬고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그랬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대통령 임기 연도별 주식시장의 흐름을 통계를 낸 건데, 이제 과거에, 그러니까 이제 그 통계 오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 대통령 3년 차가 수익률이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통계 전체로 따졌을 때. 왜? 1900년대부터 시작해서는 3년차가 계속 좋았어. 근데 2000년대 들어와서는 3년차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언제가 좋아? 첫 해가 제일 좋아. 그러니까 올해 좋다라는 거야. 그죠? 올해 좋아. 그런데 2년차 때 빠져. 그죠? 이게 언제다? 2026년이다. 2026년. 그죠? 요런 흐름들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우리가 좀 통계적으로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 시장의 반등 구간들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장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환율이야. 환율이 유로존이 요즘에 어떻습니까? 경기가 살아나. 방산주들 막 더블 가고, 그죠? 경기 지표들이 다 살아납니다. 제조업 지표도 살아나고, 그죠? 실업률 지표도 살아나고, 지금 물가도 디플레이션 수준의 물가에서 이제 물가 상승으로 돌아서고 있어. 좋단 말이야. 그래서 유로존의 환율, 유로화가 강세로 갔습니다. 강세. 여기 이제 엔화까지 강세로 가지. 엔화 강세. 근데 우리는 못 가고 있어. 우리는 아직 약세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도 문제고요. 수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관세. 우리는 아직 계산서를 받아들지를 못했어요. 관세 문제도 있고, 그죠? 여기 정치 문제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내려오지를 않고 있다.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게 문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말에 여러분들 뉴스를 보셨듯이 불확실성들이 하나 또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스탠스를 떠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됐어. 그러면 이제 우파와 좌파가 극단의 대립을 하게 된단 말이야. 또 이쪽에서 시위하고 이쪽에서 시위하고, 그죠? 그러면 뉴스에 계속해서 이 갈등 뉴스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 불확실성, 확실성, 이게 아쉬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내일 장에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흐름은 반등으로 봐. 반등으로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제외하고, 우리나라는 뭐 아직 안 열렸습니다만, 지금 중동 쪽에 지수의 흐름들을 보시면 중동 쪽은 다 반등해요. 이스라엘 증시도 반등하고, 사우디도 반등하고, 이집트도 반등하고, 반등해.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분위기가 훈풍이 불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정치 이슈가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넘어가지 않고 만약에 타격을 준다라고 한다면 하루 이틀 정도는 좀 고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죠? 그래도 추세 자체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이전에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렸냐 하면 수출이 이렇게 살아나고 그 다음에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온다면 막 부양책들을 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디까지 2,900이 아니라 2,900을 넘어서 어디까지 우리가 월봉으로 보시면 여기야. 월봉으로 보시면 여기까지도 한번 치고 죽을 수 있다. 우리나라 증시는 항상 올라가다가 이렇게 쌍봉을 치고 죽거든요. 파동이. 1차 파동, 2차 파동에서도 다 그랬어. 지금이 이제 3차 대세 파동인데 항상 여기서 쌍봉 때리고 죽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했지만 만약에 정치적 불확실성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3천 언저리에서 끝날 가능성들도 있어 보입니다. 그죠? 그런데 어찌됐든 반등은 나온다. 반등은. 그래서 이번 주에는 반등 쪽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업종들을 보시면은 일단 3월 말에 공매도가 재개가 되거든요. 공매도 재개가 되는데 이 전까지는 방산이 탑픽이죠. 방산이 탑픽입니다. 여기 이제 조선도 들어갈 거고요. 관세 얘기 나오면 조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음식료, 미용, 엔터, 그죠? K자 들어가는 거 있잖아. K 컬처, 그죠? 음식료, K 푸드, 그죠? K 미용, K 뷰티, K 엔터, 그죠? K 팝 이런 것들이 이제 전면에 나설 거고, 또 하나는 반도체가요. 어디 HBM이 여태까지 계속해서 그 주가를 이끌었다라고 한다면 요즘에 HBM이 아닙니다. 어디 레거시입니다. 레거시. 그런데 여기 레거시에서도 뭐 중국입니다. 중국 쪽으로 매출이 나는 애들, 얘네는 한번 갈 수 있어. 왜? 항생테크라든지 중국 테크, 반도체 소부장 이런 애들 보면 어마어마한 급등이 나오거든. 그런데 아직까지 이쪽은 시장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도매급으로 지금 빠졌거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애들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신다. 천천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전략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제가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드리냐? 제가 우리 텔레그램에서 드려요. 텔레그램에서 보시면 매일같이 이렇게 브리핑 드리고, 그죠? 미니 특강도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이렇게 종목 얘기도 하죠. 그죠? 파동 추천주 이렇게 요 IMBC도 역시나 저거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요게 여기서 추천드렸던 거거든. 그런데 이게 한번 쫙 쏟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타 종목들 또 장중의 시황들, 장전 시황들 이렇게 관심 종목도 나오고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영상의 설명란에 링크 남겨 드릴게요. 그래서 요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면 된다. 여기서 더 자세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정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힘내시고요.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조금 변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은 반등 쪽으로 본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